미 실리콘밸리에서 영양가 있는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더밀크 손정원입니다. 짹짹쇼 스피노프로 짹짹과 친구들 시작합니다. 정말 제 주위에는 찐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알기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들과 평소 나누던 최신 정보를 더밀크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투자나 비즈니스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짹짹과 친구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짹짹과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저의 또 아주 똑똑한 친구죠. 우리 미디어 분야, 이제 미국 미디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최고 전문가 우리 한정은 JTBC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셔서 상당히 영광스럽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최고로 가야지. 네네네. 네. 사실 그 한정은 기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한정은 기자 우리 또 더밀크 TV에 나왔었는데 우리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 라이브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렇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첫 방송을 같이 했기 첫 방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이거 뭐 저랑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우리 퀴비도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안타깝게도 퀴비가 지금은 뭐 죽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반짝반짝 살아있던 서비스였죠. 우리가 처음으로 퀴비의 탄생을 알렸는데 이제 퀴비의 죽음도 이제 저는 글로 썼지만 알렸었죠. 오늘은 이제 올해 미국 미디어가 엄청 많이 변했어요. 변했고 많이 변화가 있지만 미디어만큼 변한 데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했죠. 태어난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퀴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디어 기업들께 좀 브리핑을 조금 해주시죠. 이 코로나 이후에 미디어 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올해는 뭐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분야에도 사실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는데 사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뭐 사실 2월 달부터 시애틀에서 본격화되면서 이제 3월, 4월 거치면서 아주 심각해져서 사실 뭐 디즈니, 뭐 MBC 유니버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디어 대기업들이 그 중에서 무급휴직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그리고 전통적인 유료 방송 케이블 TV도 가입자가 줄었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나 뭐 HBO 맥스 뭐 이런 사업자들은 자기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미디어 판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밀크랑도 연관이 깊은데 이제 구독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는데 미디어 분야에서도 사실 이제는 구독 경제가 거의 완성이 되는 시기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유명한 기자들도 뭐 매체를 창업하거나 아니면 뉴스레터 통해서 뭐 매체를 만들거나 사실 뭐 밀크도 사실 그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좀 잠재되어 있던 그런 내재된 그런 욕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확 터져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광고 시장이 이제 뭐 거의 폭락했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리밍과 구독 서비스가 급성장을 한 게 올해 이제 미디어 분야의 가장 큰 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둘씩 이제 조금 잠깐 점검을 해보면은 아까 언급하신 스트리밍 서비스가 급성장했어요. 올해 나온 서비스들 디즈니 플러스는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만 해도 뭐 새로 이름 바꾼 거 포함해가지고 꽤 많죠?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디즈니 플러스랑 애플 TV 플러스가 지난해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올 초가 HBO 맥스가 이제 4월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피콕
MBC 유니버셜의 피콕이 출시가 됐고, 물론 4월에 이제 퀴비라는 서비스도 이제 나왔는데 이게 199일 만에 사업을 접었고요. 그리고 퀴비는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에 나눠서 나왔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모두 이제 시장에 진출했고, 사실 얼마 전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이제 미국에서는 큰 대기업이죠. 뭐 PGA, LPGA 중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사실 디스커버리도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시장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람에 그냥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그냥 시장에 진출하는 뭐 어떻게 보면 세계 대전이 벌어진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CBS 올 억세스도 파라마운트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죠? 네, 근데 아직은 뭐 이름 바꾸는 건 내년 초고요. 일단 바꾸는 거라고 발표는 했죠. 네, 네. 그 웬만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 플러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는 게 아마 기존의 그 콘텐츠에 대해서 인앤시피를 가져가면서 어떤 새로운 애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HBO 맥스 잘 보고 있어요, 요새. 이게 참 네. 그 넷플릭스는 워낙 뭐 한국에도 많이 그렇죠. 한국에도 진출해 있고 많이 성장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물론 넷플릭스도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네. HBO 맥스가 얼마 전에 최근이었죠. 최근에 그 극장 2021년 극장 개봉을 다 이제 HBO 맥스로 하겠다고 하면서 구독자가 폭발을 했고, 저도 그때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HBO 맥스를 뭐 많이 보는데, 뭐 많이 보는 이유가 그거 아세요? HBO 맥스에 한국이 소재로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뭐가? 최근에 이제 나온 더 플라이 어텐던트라는 이제 승무원이라는 승무원 너무 미디어가 재밌어, 있거든요. 그거. 와우. 네, 나 그거 진짜 재밌어. 한국에 방문하고 한국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 아, 못 가셨구나. 그리고 그 러브크래프트라고 이제 거기도 약간 SF물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통으로 3편 통으로 거기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배경이다 한국전이 배경으로 나와요. 그래서 딱 3회가 거의 1시간 내내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시면 그게 이제 러브크래프트라고. 러브크래프트? 예. 그게 또 되게 오리지널입니다. HBO 오리지널. 예, 유명한 미드죠. 예.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는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미디어 시장에서 점유해가고 있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약간 세츄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더 기존에 있는 유무료가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페이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하나만 구독하던 걸 지금 두세 개씩 막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스트리밍이 크게 주류로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람들은 뭐 주식에 구독하는 게 좀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원래 기본 가입하고 있는 케이블 TV나 이런 서비스들이 없는 거죠. 없고 그냥 제가 이제 그 알라카르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매체들을 이제 구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채널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만 원 쓰고 싶다. 그럼 그 중에서 한 세네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가입하는 거죠. 물론 넣었다 뺐다는 기준은 이제 얼마나 나한테 이제 중요한 콘텐츠가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 이게 되겠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춘추전국 시대인데, 이게 좀 뭐 몇 년 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가면은 이 중에서도 또 이합집산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 예. 미디어 기업들이 이렇게 커지니까.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얼마 전에 이제 디즈니에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한국 진출을,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 선언을 했어요. 거기다가 HBO, 말씀하신 대로 HBO 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 이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한국에 갈까요? 일단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진출하게 될 텐데, 그 지금 일본 사례를 봤을 때, 그 어떤 직접 이제 스탠드얼론이라고 있죠. 직접 우리가 앱을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진출 플러스 아마 통신 사업자랑 같이 이제 해서 좀 점유율 높여갈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넷플릭스랑 경쟁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족 고객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디즈니가 이제 국내에서는 서비스하지 않은 해외향 이제 OTT를 별도로 서비스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타라고 하는 스타죠, 건데, 스타. 예, 스타 플러스도 있고 스타도 있는데,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좀 정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스타는 이제 지금 이제 ABC나 프리폼이나 그런 지금 기존의 디즈니 채널들이 서비스가 되는데, 이 스타랑 디즈니 플러스를 합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해외에 나갈 거라는 전망이 또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그냥 번들로 그냥 구성을 하게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디즈니는 조금씩 이렇게 해외 진출하면서 각국에 맞춰서 이렇게 좀 다양한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사실 HBO는 뭐 저기 뭐 손 선배는 뭐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상당히 충성도가 높은 채널이에요. 가격도 근데 높았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15로 제일 높은 채널이고, 근데 사실 해외에서는 HBO라는 이름보다는 콘텐츠가 더 유명했거든요. 뭐 소프라노스도 마찬가지로, 뭐 그리고 왕좌의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채널로 진출하는 거는 일부 유럽 국가나 남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처음인데, 그렇게 해서 그 어쨌든 HBO Max를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좀 이벤트나 그런 어떤 현지 협력 사업자들이랑 좀 조인한다는 그런 관측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또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자기 콘텐츠로만은 좀 만족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미국도 $15인데 사실 뭐 다른 서비스를 넷플릭스랑 비교를 해보면 물론 되게 중독성이 이제 아주 높은 콘텐츠긴 한데 이게 다양하게 보는 콘텐츠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 중에서도 또 해외 할 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서비스가 못 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 콘텐츠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른 사업자들하고 좀 이렇게 연계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디즈니 그러니까 한 기자 예측 전망으로 봤을 때는 디즈니 플러스 한국 진출했을 때 가입자가 넷플릭스만큼 올라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뭐 시간 문제겠죠. 시간 문제일 텐데 아마 초기 가입자는 뭐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두 가지로 이제 일단 통신사랑 제휴를 하게 되면 그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거기 1년 무료 서비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한국도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면은 아마 최단 기간 넷플릭스 수준의 가입자가 형성이 될 거고, 근데 이 친구들이 아니면 이 친구는 아니죠. 이분들이 1년 뒤에도 남아 있냐 그 부분을 봤을 때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 최단 기간 넷플릭스가 이제 달성했던 수준은 이제 달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넷플릭스가 깔아놓았던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한국에 근데 또 이제 마블 그게 팬들이 많아서 마블 픽사 그렇죠. 팬들이 많아서 그 콘텐츠 네, 라이브러리로 보면은 굉장히 좀 그렇죠. 넷플릭스가 저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틀어놔도 별도로 이렇게 시청 제재를 안 해도 애들이 뭐 그거 본다고 해서 이렇게 뭐 불안하진 않잖아요. 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만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우리 이제 아까 언급하신 대로 미디어 구독 콘텐츠 구독 경제가 미국에서 거의 주류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네네. 뭐 뉴스레터 같은 게 저희 뭐 더 밀크도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예.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서브스택 같은 경우도 네. 뭐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좀 미국 상황하고 또 한국은 좀 어떤지 좀 빗대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지난해 뭐 이게 좀 급격화됐죠. 이 미디어 구독 시장이. 사실 이거는 뭐
한 번에 그렇게 온 건 아니고 한 3, 4년 동안에 쌓여 왔던 건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게 광고 시장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찾던 이제 기자들 혹은 미디어들이 이제 실제로 고객하고 직접 소통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훨씬 이제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가 늘어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유명한 뭐 복수의 유명한 기자들 나와서 했고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적정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100달러 그 정도를 받고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는 거죠. 사실 국자들한테. 그리고 아까 서브스택을 말씀하셨는데 서브스택이 이게 실제로 그 뉴스레터 이제 관리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입자가 지금 25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난 가입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상위 10대 이제 서브스택 이용 이제 뭐 독립 기자나 뭐 프리랜서들은 다 합쳐가지고 한 우리나라 돈 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걸로 지금 예측이 돼 있죠. 돼 있고 그렇고 나머지 다른 이제 그래서 서브스택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뉴스레터 둘러싼 이제 이 경제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고요. 그래서 기자가 미디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사실 그 중에서 뭐 이게 밀크 자랑은 아니지만 밀크는 뭐 되게 독특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국내외에서 이제 사실 서브스택은 지금으로 보면 사실 미국향 서비스 모델인데 지금은 사실 뭐 밀크도 또 해외에 있는데 뭐 한국도 있고 이렇게 가입자가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지금 미디어 구독 경제로 뭐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진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독할 만한 콘텐츠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혹은 프리랜서들이 이 기존에 워낙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이게 사회부라든가 법조라든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이제 그 이슈 위주로 이제 학습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가 돈을 내서 구독할 만한 건 없죠. 그래서 이게 저희도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옮겨가긴 할 텐데 아마 미국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포털 이런 데들도 사실 지금 뭐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버티컬 이제 그런 어떤 뉴스레터들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미국처럼 이게 스택, 그러니까 서브 스택 같이 그렇게 이제 서비스 되는 것보다는 어떤 기존 플랫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미디어 구독 서비스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국도 이제 막 시작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도 밀크가 그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저희도 밀크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은 그 극장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거의 극장 아직도 좀 못 열어서 IMC도 거의 파산 직전이고 뭐 시네맥스나 아니면 리걸 이런 회사들 뭐 연말까지는 문을 닫는데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버티기인데 어쨌든 왜냐면 극장 갈 거거든요. 이 팬데믹 끝나면. 그래서 그러니까 팬데믹 끝난 이후에 극장은 완전히 좀 또 다른 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극장에 대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극장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극장 가신 적 있어요? 극장 극장 못 갔죠. 난 다 TV만 그러니까 봤지. 가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지금도 뭐 다 마찬가지. 저도 사실 올해 8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간 적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등이 AMC고 2등이 리걸 시네마인데 그 두 개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한 60%가 넘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다 이제 문을 닫고 있고 일부 문 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 주별로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좌석 제한율이 있어서 뭐 좌석 허용이 제일 많은 주도 한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석 중에 3석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뉴욕하고 LA가 아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극장은 뭐 세계 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극장 매체들이 이게 현금 장수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벌어서 이제 그 임대료를 내고 하는 이제 이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딱 그 현금이 이제 이게 딱 타이밍이 안 맞으면 파산 오는 거죠. 그래서 리거 시네마도 아예 그래서 다 이제 구조조정하고 문을 닫는 걸 결정을 했고 AMC는 뭐 그전에 한 밝힌 적이 있는데 연말까지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파산 신청할 거다. 뭐 그래서 연방의회법원에 좀 구제금융도 신청을 났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올해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워너도 지금 뭐 스트리밍이랑 그 극장이랑 같이 이제 영화를 개봉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신작 영화를 어떤 상영하는 공간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의 가치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힘들 텐데. 근데 뭐 저도 사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극장의 생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극장이 이제 변할 건가. 아마 앞으로는 뭐 사실 사람들의 극장을 가는 이런 뭐 가치라든지 그런 뭐 타이밍은 또 각 다르지만 어쨌든 뭐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조금 저렴한 가격에 극장을 가기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차라리 극장이 뭐 방역이나 아니면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가격을 좀 올리고 좀 그 관람 가치 그리고 관람의 분위기 뭐 그리고 부대 시설 이런 것도 좀 높이면서 실제로 그 어떤 콘텐츠의 시청의 가치보다 관람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아마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업체들이 이제 버티느냐, 버티기 싸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베런스에서 이제 내년 미국 투자 전문 매체죠. 베런스에서 이제 내년에 투자 토픽 10개를 찍었는데 그 중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 메디슨 스퀘어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찍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극장, 시어터를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거긴 특수한 데지만 그런 회사들이 이게 팬데믹이 지나면 반등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뭐 그게 디즈니도 마찬가지거든요. 디즈니가 그때 아까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 데이 말씀하셨는데 그날 뭐 실적도 안 좋고 뭐 그렇게 뭐 그랬는데 주가가 이제 그날 반등했단 말이죠. 엄청 반등한 반등했지. 이유가 그렇죠. 뭐 스트리밍도 있었지만 사실 테마파크가 사람들 다 테마파크 가고 싶어 하니까 아마 이게 금방 풀리면 아마 사람들 다 몰려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오프라인 공간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냐 문제지 아마 이게 뭐 생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닐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한정원 기자와 한정원 기자 또 정말 재밌는 얘기 나왔는데 한 번 더 우리 짹짹과 친구 한 번 더 나와서 우리 내년 전망도 한번 해보고 또 재밌게 얘기를 또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예. 근데 그 짹짹과 친구들은 도대체 친구들은 몇 명인가요? 친구? 네, 친구가 한 수백 명 되나요? 수백 명. 아, 수백 명. 수백 명. 네. 짹짹과 100명의 위인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100명 의인들. 예. 100명 의인들. 의인들. 혁명 의인들. 네. 예, 예. 좋네요. 좋네요. 네, 네. 고. 예, 네. 감사합니다. 한정훈 기자. 예,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바이. 바이. 예, 짹짹과 친구들. 이번 친구는 캐런님이십니다. 캐런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저희 더밀크 코리아 대표님이시죠. 더밀크 코리아 캐런님은 정말 퀸 오브 사이버 세큐리티십니다. 정말 보안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안 분야의 최고, 국내 한국인 정말 최고 전문 기자신데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왜 제가 퀸 오브 사이버 세큐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캐런님. 네, 안녕하세요. 더미크 코리아의 김희순입니다. 보안의 뭐 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기자 생활 20년 동안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15년 정도 취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고를 접해 볼 수 있었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과찬의 평가있습니다. 뭐 과찬이 아닌 게 사실 그 한수원 사태 특종을 하셨잖아요. 네.
2014년 한수원에서 원전 도면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국내에 원전을 운영하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죠. 여기서 각종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저도 그때 너무너무 사실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기자는 이렇게 사고의 현장에 있을 때 되게 에너지가 많이 솟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에 몰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사실 그때 한수원 사태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사이버 그러니까 해킹이 있었는데 그 해킹한 조직이 해킹한 곳이 뭐 미 정부 상무부, 뭐 국무부,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보건국 이런 정부기관인데다가 더군다나 미국의 최고의 보안기관, 그러니까 사이버 세큐리티 관련된 최고의 회사라고 불려지는 파이어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해킹을 당했어요. 이거는 정말 큰 일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뭐 기술뿐만 아니라 뭐 국가 간의 이슈 또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이슈 여러 가지가 맞물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캐런님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잭과 친구들이 모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이번 사고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참 재미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인 파이어아이가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미국 정부에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신고함과 동시에 이거는 단순히 파이어아이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점차 조사를 해보니까 미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이 줄줄이 해킹을 당한 것이 모두 다 드러난 거죠. 처음에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치욕적인 사건이 됐거든요. 고객의 정보 자산을 보호해줘야 하는 기업이 오히려 공격을 당했다. 이런 사건이었지만 알고 보니 공공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해킹을 당했고 그 중에 하나가 파이어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파이어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 입은 기관 뭐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어디가 좀 피해를 많이 받았나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국토안보부를 비롯해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이렇게 총책임지는 이런 기관이죠. 사이버 시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에이전시, C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곳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또 에너지성 그리고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 이런 핵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들이 해킹을 당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40개 기관과 또 기업, IT 기업들이 해킹을 당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도 지금 해킹 흔적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스코와 같은 기업에서도 해킹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킹이 국가뿐만 아니라 뭐 보안 기업도 해킹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보를 도대체 어떤 정보가 해킹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지금 해커가 어디까지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확실한 거죠. 이번 그 해킹을 이제 사이버 스파이 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사이버 테러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한국은 사이버 테러를 당한 적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3.20 인터넷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데 그때는 금융기관 그리고
방송국 이런 데들의 PC나 아니면 ATM 이런 것들을 다 해커가 쓰지 못하게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테러를 일으킨 건데요. 이번에 미국의 공격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테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 갔는지 알 수 없는 스파이 작전, 몰래 들어와서 아주 은밀하게 정보를 다 빼돌린 상황인데 그 정보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커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추후에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정보 기관까지 다 접속해서 액세스해서 액세스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정보를 기반으로 테러와 같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제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디까지 뭐가 빼나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미국이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한국은 좀 아직까지 뭐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냐면 미국도 본인이 밝힌 거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는 추측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영국이나 또 다른 나라도 많이 지금 해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도 이번 해커가 이용한 취약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IT 관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솔라윈즈라는 기업의 오리온이라는 플랫폼을 쓰는 기업들에게 오리온의 취약점을 활용을 해서 거기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악성 코드를 넣어서 이 IT 관리자는 이게 악성 코드인지 모르고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인지 알고 내려받았고 그 내려받은 파일 안에 악성 코드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악성 업데이트가 배포됐는지 그거를 다 체크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도 그 악성 업데이트가 된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 악성 업데이트가 깔려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악성 업데이트가 있다고 해서 해커가 침해를 했냐? 일부는 침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해하려는 첫 번째 단계는 만들어 놓고 지금 미국에 있는 기관들은 그 만든 문을 통해서 간 것까지 확인이 된 거고요. 한국 기관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이게 해킹 사건이 났을 때, 이 공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기관의 중심이 미국에서 첩보를 빼내려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기관이나 기업 쪽에는 아직까지 약간 우선순위가 낮아서 들어오지 않고 있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거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격자가 알려진 게 이제 러시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뭐 이렇게 좀 특정해가지고 근거가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뭐 미 상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러시아 스테이트 백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격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이제 역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 기업이 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민간 기업처럼 하는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만약 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더라도. 네네, 맞습니다.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제 민간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민간 기업 아니면 국가의 어떻게 보면 국가 작전을 수주한 민간 기업이 실제 행동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사이버 해킹 범죄 비즈니스가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지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이제 파이어를 비롯해서 많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런 해킹 사고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를 다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저도 이야기하고 할 때 아니면 글을 쓸 때 저만의 습성이 나타나거든요. 마치 범죄자가 범죄 현장에 DNA를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문을 남길 수도 있는 것처럼 해커들도 특유의 본인의 DNA를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TTP라고 해요. 그래서 전략, 기법, 기술. 이게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러시아가 그동안 했던 러시아로 알려진 공격들과 유사하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보안 기업만 정리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러시아의 공격 그룹을 코지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베어라는 거는 러시아를 지칭하는 동물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중국의 기업 해킹 그룹이나 중국 네이션 스테이트 스폰서드 해커가 관여했다. 그러면 뭔가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북한은 특정 그런 동물을 천리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그렇게 특정 그룹을 이렇게 동물과 연관시켜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북한 천리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사이버 공격 이후에 그 이후에 대응 보면은 특징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는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기업이나 정부나 다 숨기기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고 이제 드러내지 않은 게 그랬었는데 이번에 특징이 사이버 세큐리티 회사가 내가 해킹당해서 굉장히 이거 신뢰 문제가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서 이거는 좌시하지 않겠다. 사이버 세큐리티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세큐리티가 굉장히 숨기고 또 마이너리티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정치랑 멀리하고 이런 느낌인데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공조를 하자고 하고 또 대통령이 나와서 사이버 세큐리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대조가 됐는데 이런 특징이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번만 드러난 건가요? 이번에 되게 유난하게 조금 더 그 민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파이어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지금 신고를 한 후에 이 전체적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었는데요. 결국 그 보안 기업들이 그동안 되게 많이 주장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항상 협력해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오다가 실제 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진짜 몸소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대처,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서로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주 인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은 사실은 조사 결과가 다 나와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아주 특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는 피해자다. 해커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우리는 그냥 있었는데 공격을 당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빨리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를 쓰는 고객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그걸 빨리 공개했다는 점은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추적하면서 이번 공격의 또 특징이 미국의 그전에는 사실 해킹이나 이제 해커들 하면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또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고, 지금도 그게 뭐 대다수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게 금전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컨셉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나 인프라스트럭처, 텍사스에도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뭐랄까, 이 정부나 인프라스트럭처 다 신뢰 기관인데 이거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아까 캐런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신뢰라고 하는 사회 기반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해킹과 동시에 이 그 범죄 조직,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조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국가가 지원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지금 유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는 정보를 주고 제공한 것으로 끝나고, 그렇지만 갖고 있는 취약점 정보나 이미 만들어 놓은 해킹의 거점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미 정부 주 정부 이런 데들이 작년부터 되게 많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 정부 시스템 마비돼서 업무를 못하고 수기로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이 취약점을 그 기업이나 기관들이 패치하지 않는다면 해커가 그냥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러시아의 이 범죄 조직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들어가서 랜섬웨어를 해당 시스템에 뿌려서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서를 다 랜섬 암호화해버렸다. 그리고 돈을 내시오. 이렇게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 정부를 노린 해킹이었지만, 지금 그리고 이런 취약점들이 되게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러시아 해커가 아닌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해커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와, 이렇게 취약점을 하나 찾아내려면 정말 엄청난 연구와 개발 시간,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취약점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나 기업도 빨리 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이 문을 닫는 게 패치를 하는 것인데요. 많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패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제2, 제3의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온 보안 대응책을 기업이나 기관의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아까 좀 다시 북한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과 관련된 거니까 북한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고 해킹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한국 이제 우리 사우스 코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계 최고의 해킹 그룹
하고 같이 이제 상대하는 우리나라 수준은 좀, 그러니까 북한의 수준과 한국 수준은 어떤가요?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이란 것들이, 되게 이렇게 뭐, 올림픽처럼 1, 2, 3등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맞습니다. 북한이, 세계적인 그,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거의,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연히 러시아의 그 사이버 해킹 능력 뛰어나고요. 저희 그 평창 올림픽 때 개막식 날 실제로 한국 내에 있는 올림픽 운영 시스템이 모두 다 차단됐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의 소행으로 밝혀졌었는데요. 그리고 중국도 엄청나죠. 미국의 항공모함 설계도를 훔쳐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그 해킹 능력 뛰어나고요. 북한은 한때 미국에 있는 보안 기업들이 북한을 사이버 해킹계의 루키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소니 픽처스 사건이 있었죠. 2014년에 유명한 소니 픽처스 사건이죠. 인터뷰 네네네. 영화를 그대로 네, 뽑아간 인터뷰 와우. 영화를 유출을 했고 그다음에 소니 픽처스의 네트워크를 다 마비시켰죠. 망가뜨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내부의 시스템을 다 삭제하고 내부에 있는 중요 자료를 다 유출했고 이 사건이 한수원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엄청난 사건 되게 많이 겪으면서 한국의 보안 능력, 대응 능력이 같이 사실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높냐 이거를 사실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한국은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고 연결성이 매우 강하고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해의 강도가 훨씬 셉니다. 북한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어서 사실 피해를 입힌다고 해도 피해를 입는 정도가,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죠. 한국은 조금만 침해를 입어도 그 파급이 엄청나게 오는 상황인데 한국의 보안 기술도 그동안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진 수준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캐럿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의 그 보안 지식뿐만 아니라 뭐랄까 이 인식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 더밀크 구독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건 그치지 않고 계속 사이버 세큐리티 이슈를 계속 커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또 정부의 이렇게 인식을 높이는데 우리가 더밀크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더밀크 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인터넷을 쓰실 때 여러분도 이런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은 국가가 지원하는 해커들이 공격을 하지만 개인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뭐 피싱 메일 이런 이상한 데서 온 메일 읽지 마시고 거기에 붙어 있는 첨부 파일 막 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이상한 영상 같은 것도 보실 때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잠재적인 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시고요. 항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많이 나오죠. 그거 항상 꼬박꼬박 좀 귀찮긴 하지만 그런 걸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하시는 습관 기르시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또 절친 캐럿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니스서 전략 컨설턴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전기차 얘기를 주로 할 텐데요. 유니스서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또
제일 그 모빌리티를 잘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윤희수서를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소개합니다. 윤희수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너무 과찬이셔서 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예, 저는 지금 HP에서 전략상장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현대기아차그룹 미국법인 이외 다른 모빌리티 사업 관련한 컨설팅 미국에서 수행했었습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더미크 대표님 다른 팀원분들 또 많은 훌륭한 엔지니어분들, 투자자분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저로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어젯밤에 대표님께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한번 전략 컨설턴트 입장에서의 뷰를 한번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더미크 구독자분들과 좀 편안하게 쉐어하는 기회일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조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지금 실리콘밸리에 제일 화제가 되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760% 올해 주가 성장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뭐 테슬라가 뭐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기차하고 배터리 관련 주가가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만 보면 이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실제 상황은 어떤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마켓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간단히 공유를 좀 해드리면요. 주식 시장만 보면 매우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고 매우 친근합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마켓 전체 관점에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 그로잉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타는 개인의 차량 관점에서, 이제 리테일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 E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새 차가 팔리는 기준 대비 2020년 현재 한 2.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한 2025년이 되면 10% 정도 마켓 쉐어를 차지할 것 같고, 2040년 정도 되면은 약 60%가 좀 안 되는 58% 정도로 블룸버그가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2.7%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차량을 판매하면 2.7%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게 되는 거냐? 이게 한 170만 대 정도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하면 2.7%가 되는데,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이 많으시니까 테슬라가 올해 50만 대 딜리버리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30% 정도를 테슬라가 리드하는 거니까 테슬라가 이제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 섹터를 리드하고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에 못지않게 현대, 기아차, 그리고 GM, 포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시장 점유율과 모델들을 내놓고 있고요. 크게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만은 아직은 굉장히 좀 작은,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면 사실 중국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물론 오늘 뭐 중국 얘기를 하는 날은 아닙니다만은 궁금한 거는 이 중국 차가 이게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미국 시장에 중국 차가 판매되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좀 궁금해요. 네, 미국에도 중국 전기차 관련된 주주분들이 많으셔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테크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중국 외 기업이 중국에 발전하는 그 큰 파이를 가진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기서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중국에서 성장한 중국의 리더 기업들이 중국 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전례가 없는 케이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예외가 틱톡이 아마 될 것 같고요. 다른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 미국 마켓에 진입한 사례가 없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욱더 성장세가 가파르고, 특히 한 2023년까지 포캐스팅 해봤을 때 가장 큰 마켓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미국 마켓이랑은 좀 별도의 마켓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뿐만 아니라 미중 테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 산업에는 당연히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는 이제 특별히 기대할 수 없다는 데 동의를 하고 오히려 중국 차에 뭐 유럽에는 좀 더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니오가 얼마 전에 유럽에서 배터리 서브스크립션 모델 론칭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량과 배터리의 판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즈 스트래지가 실제로 어떻게 먹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마켓의 많은 투자자들과 관계자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테슬라가 중국 공장, 상하이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어떻게 될 건지, 왜냐면 중국에 진출했다가 지금 다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뭐 테슬라는 뭐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궁금함이 좀 있어요. 우리 유니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 상하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 단계에서부터 많은 투자자들과 마켓 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매번 중국 딜리버리 손꼽아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테슬라 주주 중에 한 명으로서 늘 응원하면서 딜리버리 숫자 보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지만 뭐 테슬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에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점유율이 2.5% 정도 올해 그렇게 말씀을 2.7%죠. 7%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유니스 보실 때 미국 판매 현장에서 봤을 때 개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판매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게 생태계와 관련돼 있으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 상황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딜러들과 잘 협력해서 전기차를 이제 판매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새로운 숙제인 것이 기존 딜러십들은 이제 내연기관 ICE라고 인터널 컨버션 엔진 차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이제 신차를 판매하고 그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서비스, 메인터넌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그 차를 되사서 중고차로 팔고 다시 새로운 신차를 팔고 이런 이제 고객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이게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 사이클이 완전히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딜러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새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널 엔진이 없어지게 연소 엔진이 없어지게 되면서 서비스와 메인터넌스 부분의 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고객이 그렇게 자주 딜러십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딜러 관점에서는 이런 전기차를 충전하고 팔고 수리하고 하는 많은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대 기아차처럼 이제 아이오닉 브랜드 출시한다고 하면 이제 브랜드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좀 흥미로운 케이스가 GM 관련해서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거 소개해드리면 GM의 럭셔리 브랜드가 캐딜락이잖아요. 이제 GM은 이 캐딜락을 통해서 전기차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보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2022년에 리릭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출시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딜러십과 함께 판매 협력 관계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딜러들을 교육시키고 새로운 이제 고객 비즈니스 모델을 짜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어서 딜러십에 설베이를 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투자를 더 해서 공부를 더 해서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인데 저희와 동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20%의 캐딜락 딜러들이 하지 않겠다라는 노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캐딜락이 전기차 비즈니스로 갈 때 캐딜락 딜러들은 캐딜락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고요. 나머지 80%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예스라고 대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딜러들을 온보딩 함께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숙제인지 알 수가 있고요. 딜러십을 만약 파기하게 되면 GM이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위로금을 주고 딜러 관계를 청산하는 협력 관계를 청산하는 절차를 따르게 되고 만일 딜러가 GM과 함께 캐딜락 전기차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면 역시 이제 최소한 2억 정도를 들여서 충전기와 정비 설비를 갖추고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투자 협력 관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GM 캐딜락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은 지금 사실 이 캐딜락 건이 현재 미국의 고민, 미국 딜러샵의 고민을 대변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직접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상황의 단점은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세일즈 관련된 비용을 다 떠안아야 되고 근데 신생 업체로서 좀 한계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비스 같은 부분도 다른 업체들의 딜러십은 딜러가 먼저 책임지고 해주는 상황인데 반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직접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오퍼레이션상 좀 버든이 많이 있는 모델이죠.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조금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이제 기존 OEM들 입장에서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런 일을 해줘서 굉장히 협력 관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두고 그들과 함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다른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를 말씀을 하셔서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기아에서 브랜드로도 이제 공식적인 브랜드로 이제 전기차 브랜드, 친환경 브랜드로 하면서 브랜드뿐만 아니라 시장에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지금 GM의 이런 케이스가 현대기아에도 당연히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하게 되거든요. 현대기아의 아이오닉은 새로운 브랜드인데다가 아직 시장에서도 인지가 안 된. 거기다 지금 딜러샵도 현대기아의 딜러샵들이 사실 이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은 오히려 현대기아의 지금 이 사건이 현대기아에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겨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현대기아의 현재 상황이나 내지는 아이오닉 브랜드 론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인더스트리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새로운 브랜드 론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치하면 그만큼 이제 마케팅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딜러십으로 새로운 샵을 연다거나 내지는 뭐 간판을 새로 단다거나 로고를 추가하고 이제 딜러들이 교육시키고 그런 마케팅 관점에 이제 새로운 일들도 생겨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캐딜락 딜러들이 제기한 문제들, 인프라를 깔고 전기차 관련된 학습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고객 라이프 사이클에 적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도 여전히 안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딜러샵 얘기를 했지만 중고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팬데믹이 중고차 붐을 일으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리테일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으로 원하니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졌죠. 경제가 락다운되고 앞으로 불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하고 실업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내가 이걸 이제 카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점에서 이제 그런 불황 때 주로 이제 중고차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습니까? 신차에 비해서 이제 그런 중고차 부분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린 것도 사실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염 리스크, 대면하는 그 세일즈 채널에서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쪽으로 언택트라고 하나요? 네,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차량 판매 채널 쪽에서도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거를 추구하는 칼바나라던가 룸, 쉬프트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됐고 그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큰 2020년에 큰 기회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은 이제 가정들이 도심에서 교외로 이사를 하게 되고 카셔링 기피 현상, 이제 차량 수요가 살아나면서 그 수요를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먼저
흡수하게 됐고 방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로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그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런 기존의 칼맥스라던가 딜러십보다는 한번 새로운 이 칼바나라던가 부름이라든가 쉬프트를 이용해서 그 올해 그 칼바나는 큰 성장을 보이게 됐고 부름이나 쉬프트는 올해 이제 실제로 IPO가 진행된 그런 업체들이죠. 실제로 카바나 주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보실 때 일단 카바나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카바나가 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칼맥스를 온라인 모델로 바꾼 것이 카바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바나가 직접 중고차를 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연결해주는 모델이 아니라 직접 카바나가 차를 사입해서 그 차를 다 검사를 하고 150개 이상의 포인트들을 검사를 하고 리컨디셔닝 굉장히 차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게 한 1,000불 정도 든다고 평균 한 대당 한 1,000불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해요. 해서 이제 이거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사진을 올려서 고객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검색을 하고 가격이라던가 할부, 그러니까 론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승인을 해주면서 이제 고객이 그 차를 온라인에서 정하고 나면 픽업이나 딜리버리만 하면 금방 이 모든 온라인에서의 중고차 구매 프로세스가 끝날 수 있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고요. 현재로 미국에서 한 27개 정도의 로케이션이 있고 9개의 서비스 로케이션, 이제 이 서비스 로케이션에서 차를 준비하고 이제 차를 준비해서 이제 그 27개 픽업 로케이션에 배달을 하거나 내지는 고객이 차량을 집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서비스 로케이션에서 바로 이제 차를 배달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본사는 아리조나 템페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카바나가 뭐 예를 들면 뭐 부름이나 쉬프트 이런 회사들의 경쟁도 있고 또 이제 뭐 오프라인 매장입니다만은 그래서 카맥스도 굉장히 큰 도미넌트한 위치잖아요. 그쪽에서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이 팬데믹 기간에 왜 카바나만 이렇게 잘 되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꼽으시는 부분이 카바나는 온라인 채널만을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픽업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있거나 한 이런 굉장히 헤비한 그런 오퍼레이션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카바나가 추구하는 이런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그리고 굉장히 플레전트한, 굉장히 이제 좀 좋은 경험으로 고객에게 선사한다는 이게 지금 팬데믹과 맞물려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고객의 시간을 단축해주고 프로세스가 간편화되고 시스템이 좋아지고 이 테크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카바나가 실제로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결과를 내서 경쟁사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유니스가 이 카바나가 지금 뭐 주식 관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서도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회사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 카바나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우리 더밀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여쭤보려고 처음에 물어봤는데 카바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니스 덕에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카바나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그리고 인사이트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모셔서 우리 모빌리티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다른 주제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짹짹과 친구들 오늘은 모빌리티 미디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의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